자신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중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쩌다 한국에 들를 때마다 황제가 속국을 시찰하러 온 느낌이라고 말하며 한국을 무시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뉴욕 언론 매체에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이 중국 대륙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듣고는 열등감이 폭발해 분노하며 난리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지금 바로 이야기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50대 교수 순페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최고의 대학교인 청와대에서 수십 년간 중국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조국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만들어온 유구하고도 찬란한 역사는 정말 눈이 부시죠. 그것을 증명하듯 공자와 맹자 같은 중국의 많은 사상가들은 주변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한국은 우리 지혜롭고 위대한 중국 덕에 미개한 문명에서 벗어나 사람 꼴을 하고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 평생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한국에 갔다가 한 한국인을 만난 뒤 자존심이 박살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질 만큼 그날 일은 제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요. 대체 제가 한국에서 어떤 굴욕을 겪은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는 아시아 학술 교류를 위해 한국의 서울대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우리 중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올 생각이었죠. 예전부터 우리 중국은 모자란 한국을 위해 사신들을 보내 지혜를 나눠주곤 했는데 지금 저 역시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다 보니 저는 한껏 우쭐해졌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마치 중국 황제가 하찮고 모자란 속국을 시찰하듯 인천공항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런데 그때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한국 스튜어디스였죠. 최근 미국이 주관한 어떤 조사에서 한국 스튜어디스가 세계 랭킹 4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얼마 전 우리 중국의 항공사들은 CNN으로부터 안전성과 편안함이 형편없다며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감히 주제도 모르고 중국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한국 스튜어디스들이 제 눈에는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솔직히 외모로 보나 몸매로 보나 또 국력으로 보나 한국 스튜어디스들이 우리 중국인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데 왜 그런 평가가 내려졌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런 생각을 하며 무심코 라운지에 놓인 한국 잡지를 집어들었는데 세상에 거기엔 분명 중국의 문화유산인 것들이 마치 한국의 전통인 양 소개되어 있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죠. 파오차이도 한푸도 모두 중국 역사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대체 어디까지 중국 문화를 훔쳐갈 생각인지 한국인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것인지 정말 생각할수록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역시 한국에 오는 것이 내키지 않았는데 공항에서부터 김이 확 새더군요. 그때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한 한국 스튜어디스가 우아한 척을 하며 제 앞을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순간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중국의 위대한 문화를 지키는 수호자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교양 있는 중국인으로서 그런 추태를 부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냥 내 앞을 지나가고 있는 저 보기 싫은 한국 스튜어디스에게 시비를 걸고 싶더라고요. 저기요, 한국 스튜어디스를 부르는 제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지자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더군요. 네? 지금 저 부르신 건가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는 하찮은 한국인 주제에 우아한 척을 하며 친절한 모습을 하면서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인지 묻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여기 공항에 비치된 이 잡지에 왜 자꾸 중국 문화를 한국 것인 것 마냥 해놓은 거죠? 우리 중국인들이 보기에 상당히 불쾌한데 잡지를 모두 없애든지 조치를 해주세요. 그러자 한국 스튜어디스는 잡지를 살펴보더니 저를 보며 한숨을 쉬고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건 한국의 문화들이 맞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항공기에서 탑승객들을 안전하게 돕는 일을 하는 스튜어디스라서 아무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에 화가 오르더군요. 어쩜 도둑질 해놓고는 뻔뻔하고 당당하게 한국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있죠. 한국인들의 얼굴은 뭐 강철로 만들어지기라도 한 것인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잡지를 옆에 보이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스튜어디스는 깜짝 놀라더니 쓰레기통으로 달려가 제가 버린 잡지를 다시 집어들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 잘 닦고 펴서는 잡지가 있던 곳에 다시 비치해두더군요. 저는 다시 그 잡지를 버리려고 집어들려고 하자 한국 스튜어디스가 제 눈앞까지 다가와서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공항에 비치되어 있는 물건을 훼손하시면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그만하세요.
순간적으로 그 스튜어디스의 머리채를 잡고 싶다는 욕구가 오르더군요. 하지만 그때 저희 쪽으로 다가왔던 공항 보안 요원들 때문에 저는 자리를 떠나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남의 문화를 도둑질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 저는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던 중국인 동료 교수를 만나기 위해 움직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쾌했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 수 있는지, 한국인들이 세계 최고의 나라이자 가장 위대한 문명을 가진 우리 중국에 대한 열등감이 깊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제가 맞는 소리 좀 했다고 저렇게 발끈해서 타지에서 온 손님에게 저런 식으로 대하다니 정말 한국인들은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애써 분노를 삭히고 있는데 마침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던 중국 동료 교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료 교수는 절 보자마자 이것 좀 보라며 휴대폰을 들고는 다가오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났긴 했지만 그 뉴스에서는 태국이 한국을 상대로 벤코리아 운동을 펼쳤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태국인들은 오만방자한 한국이 주제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 여행도 가지 않을 것이고 한국 제품도 모조리 불매하겠다고 선언하며 벤코리아 운동을 했던 것이었죠. 그 뉴스를 보니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야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된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다랄까요? 요즘 한국 영화며 음악이며 전 세계에서 좋다고 난리던데 중국 문화를 훔쳐서 이룬 성공이 뭐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가짜는 결국 망하게 되는 법이죠. 인천공항에 지나다니는 한국인들의 세련된 옷차림이며 그들 손에 들린 값비싼 전자제품들까지 눈꼴 시려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한국이 저렇게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다닐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저는 웃음이 절로 나왔답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로 가는 길에서도 이 태국 뉴스가 흥미로워 찾아봤더니 글쎄 우리 중국과 태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뉴스도 있더군요. 뿌듯했죠. 이건 분명 한국에 대한 경고성 훈련이었을 겁니다. 감히 한 줌밖에 안 되는 소국 주제에 나대지 말라는 뜻이었겠죠. 이 뉴스를 봤던 한국인들은 분명 잔뜩 긴장한 채로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어찌나 고소하던지 한편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서울대학교 학회에서 실제로 만났던 태국인 교수 역시 중국과의 연합훈련에 대해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는 얼굴 만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에서 오셨나 봐요. 아시아 최고라는 중국과 가까이 지낼 수 있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동안 한국에 지내면서 눈치 보며 사느라 아주 죽을 맛이었거든요. 그래도 중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와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아주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하하. 그런 태국인 교수에게 저는 이제 중국과 태국이 하나이니 무서울 게 없을 겁니다. 우리 중국만 잘 따라오세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라고 해주며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부터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기쁨의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는 한국의 서울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우리 위대한 중국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학에는 언어, 역사, 문학, 철학, 정치, 경제, 사회, 안보, 현대 군사전략, 군사정책 등 중국과 관련한 모든 학문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오늘 제가 학생들에게 가져왔던 주제는 바로 현대 군사전략과 국제안보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즉 PLA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현대화된 군대 중 하나로 중국의 국방과 국익을 수호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20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PLA는 육군, 해군, 공군, 미사일 부대, 전략 지원 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아마 모르긴 해도 저의 이런 강의를 들었던 한국인 학생들은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을 테죠. 중국이 이렇게까지 강한 군대였다니 몰랐다 하면서요. 그때였을 거예요. 교환학생으로 보이던 한 미국인 학생이 영상 하나를 보여주겠다며 USB를 들고 와서는 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중국에 대한 영상인 줄 알았는데 저는 영상을 보고 경악했죠. 그 영상에는 한국의 국군의 날 현장 영상이었고 영상 속에서는 현무5라는 괴물 미사일을 공개했는데 이것은 탄두 중량만 8톤에 달하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미사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현무5는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있는 벙커를 박살내는 것도 가능하고 사정거리가 5,000km까지 된다고 하는데 사실 5,000km면 우리 중국 전역이 현무5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더군요. 여태까지 한국은 중국의 발 아래에 있는 하찮은 소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대체 언제 이런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낸 것인지 섬뜩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아시아 최강국인 중국인이었고 학생들 앞에서 긴장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이런 보여주기식의 무기들은 하찮은 것이라며 겉보기는 커 보이고 스펙 공개가 대단해 보여도 실전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하며 영상을 꺼버렸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에 학생들은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세계를 주무를 중국의 현대 군사학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한 서울대 학생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눈이 마주쳤지만 무시했죠. 그런데 날카로운 눈빛에 기분이 나빠서 저는 버르장머리 없이 어린 놈이 왜 그런 고가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냐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학생은 소통하던 영어가 아닌 유창한 중국말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용이 너무 중국 쪽으로 일방적인 것 같은데요. 실전에서는 써먹지도 못하는 무기고 한국의 국군의 날과 같은 뜻깊은 행사를 쓸데없는 것이라니요? 여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인데 한국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세요? 저는 학생의 태도에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제가 먼저 한국 무시를 했다지만 감히 중국 교수인 저에게 대놓고 반박을 하다니 정말 요즘 한국인들은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싶어서 저는 기분이 아주 나빠졌어요. 옛날 같았으면 중국의 눈치나 살피며 바닥을 기었을 것들이 요즘 조금 살만해졌다고 저렇게 기어오르는 것도 참 우스웠고요. 이래서 내가 한국에 오기 싫었는데 여하튼 이 주제 파악 못하는 한국 학생에게 일침을 놔주기로 했죠. 한국이 현무5 같은 강력한 무기 좀 만들어냈다고 기가 산 것 같은데 그래봤자 한국은 소국이고 우리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자 최강 대국이에요. 우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인데 뭘 무시했다는 거죠, 학생? 그리고 옛말에 겁 많은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했는데 한국이 그런 괴물 무기를 만든 것도 옛날처럼 다시 우리 중국의 속국이 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자 학생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고요? 교수님은 과거 한국이 단 5천 명의 군사로 중국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는 것도 모르나요? 그 전쟁으로 인해 지도에서 삭제된 건 우리 한국이 아니라 수나라였는데 대체 누가 누구의 속국이라는 거죠? 저는 그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그래봤자 결국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지 않았냐고 받아쳤어요. 그런데 학생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멸망이라니 말 조심하세요. 고구려는 발해로 이어졌고 그 뒤에도 고려로 또 조선으로 끊임없이 한민족만의 국가를 이어왔어요. 과거 중국의 인구는 한국의 20배 이상이었는데도 한국은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당당한 독립국으로 살아남았다고요. 그 말에 저는 그렇게 정신승리를 해봤자 지금 중국은 G2이고 한국은 겨우 중경국 정도밖에 안 되지 않냐며 중국군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언제든 단 24시간이면 잿더미가 되어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학생은 저를 경멸하듯 바라보며 이렇게 받아치더군요. 그럴 일은 절대 없으니 꿈 깨세요. 예전부터 중국군은 한국군과 100대 1의 비율로 유리하게 싸워놓고도 한국의 쪽도 쓰지 못했으니까. 게다가 지금 한국에는 현무5가 있어요. 만약 중국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우리는 중국의 어느 도시든 현무5로 당장 날려버릴 겁니다.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 것 같냐며 중국 역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해 한국을 공격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한국 학생은 코웃음을 치더니 그래봤자 중국군은 한국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수업을 중지했고 쉬었다가 다시 재개하겠다고 말하곤 학생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수님은 한민족이 사격의 민족이라는 것도 모르나요? 올림픽에서 매번 한국이 양궁, 사격 분야의 금메달을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몰라요? 저는 이 말에 스포츠 경기랑 실전이 같냐고 받아쳤지만 학생은 제게 실전에서 한국인들은 더 뛰어난 사격 실력을 발휘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주한미군과 함께 훈련하는 카투사를 예로 들었어요. 교수님,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국방력이 제일 강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한국 카투사들은 그런 미군에게도 사격에서 전혀 밀리지 않아요. 미군 부대에서 사격 훈련을 하면 1등부터 20등까지 전부 카투사가 차지한다고요. 그리고 한국군은 현역 군인만 강한 것이 아니에요. 제대한 예비역들도 막강하죠. 1992년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이 벌어졌을 때 LA 경찰들도 손대지 못한 흑인 폭도들을 한국의 예비역들이 헤드샷으로 전부 날려버렸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 일이 전설로 내려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한국인은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죠. 이런 실력을 갖춘 한국군을 중국이 무슨 수로 당해낼 건데요.
학생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중국학을 연구해오며 옆 나라인 한국이 그렇게나 강력하다는 것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에 너무 이상했죠. 이쯤 되자 저는 이 한국 학생이 괜한 객기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중국을 이겨먹고 싶나요? 그래봤자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비해 약소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학생은 저를 불쌍하다는 눈으로 바라보더니 중국 정부가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교수님마저 진실을 모를 줄이야. 정말 충격적이네요. 라고 하며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짓 정보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한국을 이상한 국가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봤자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고 했죠. 그때 저희를 지켜보던 한 중국 학생이 제 대신 나서서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봐요. 대체 뭔데 버릇없이 우리 중국 교수님을 가르치려 들어요? 딱 봐도 어려 보이는 게 아직 1학년 같은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짓거리지 말고 얼른 도서실에 가서 더 공부하고 와요. 그럼 우리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제대로 알게 될 테니까. 그때 강의실에 한국인 교수가 들어왔고 한국인 교수는 한국인 학생을 보고는 감히 교수님에게 왜 버릇없이 구는 거냐며 질책을 하더군요. 한국 학생은 그렇게 강의장을 빠져나갔고 저도 괜히 일을 크게 벌려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이 논쟁을 끝내기로 했죠. 그래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한국인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뭐 어쩌다 보니 상황이 여기까지 왔네요.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우리가 했던 말들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중국이라고 뭐. 한국과 싸우고 싶겠나요? 우리도 평화롭게 지내길 원합니다. 오히려 지금 현무5 이런 거나 만들어서 군사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건 한국이 맞긴 하니까요. 한국도 이참에 너무 싸움 닭처럼 달려들기만 하지 말고 중국처럼 넓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대국인답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발자국 물러서 주었어요. 훨씬 큰 나라 국민인 제가 이렇게 관대하게 나와주었으니 이제 한국 학생도 같겠다 이야기가 잘 마무리될 줄만 알았죠. 그런데 한국 학생을 꾸짖었던 한국 교수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중국이 평화를 원해요? 아니요. 그렇다면 뒤에서 몰래 북한을 돕지 말아야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매일같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북한을 말리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싸움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게다가 중국은 매년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대만에 무력 시위를 하고 있죠. 만약 중국의 계획대로 대만을 흡수 통일하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적으로 중국은 영토를 통일하고 나면 늘 한국을 노렸어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 번 외세의 침략을 겪으며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 얻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한국이 현무5와 같은 첨단 무기를 만들어낸 것도 우리가 싸움 달기라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교수는 중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죠. 지금 교수님만 봐도 딱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죠. 중국이 그런 헛된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한국과의 평화적인 공존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제가 먼저 한 발자국 물러서 주기까지 했는데 이젠 한국 교수까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제게 계속 싸움을 걸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도 물러설 수 없었죠. 그가 한국 교수이든 말든 저는 그냥 들이받기로 했어요. 중국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있는 힘껏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죠. 진짜 보자 하니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막 날뛰네요? 이봐요. 한국이 괴물 미사일을 아무리 만들어내봤자 중국한테는 상대가 안 돼요. 우리에게는 진짜 핵무기가 있다고요. 그렇게 자꾸 건방을 떨면 우리 핵무기가 한반도를 겨냥하게 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있는 대로 턱을 치켜들었죠. 저 오만한 한국인의 콧대를 꺾어줬다는 생각에 너무 짜릿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한들 여기에 대고 뭐라고 반박을 하겠어요? 이제 남은 일은 버르장머리 없는 한국인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물드는 것을 구경하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는 수치스러워하기는커녕 한껏 여유로운 태도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 연료도 없어서 제대로 가동하지도 못하는 중국식 무기요? 그 말에 저는 감히 중국군을 무시하지 말라며
중국은 모든 무기를 자력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 무기들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죠. 그러자 그는 또 다시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 국방부 인사들이 국방비를 횡령해서 제트기용 연료를 살 돈도 없다는 게 이미 외신을 통해 만천에 드러났는데 중국인들만 모르고 있나 보네요. 그건 역시 중국 정부가 철저하게 감췄기 때문이겠죠. 아, 그럼 설마 중국이 만든 제트기는 아예 작동을 안 해서 그냥 관상용 장식일 뿐이라는 것도 모르시려나? 저는 그동안 중국이 최강 대국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기에 이런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게다가 그의 자신만만한 표정과 태도는 마치 제가 무지하다고 비웃는 것 같아서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죠. 결국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한국인의 말 따위는 믿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 한국 교수는 아주 태평하게 지금 당장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다른 나라 뉴스들을 보면 되겠다고 하더군요. 한국말은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해외 뉴스들을 보게 되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더군요. 영상 속에는 차마 믿기 힘든 내용의 기사들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산 제트기, 심각한 기계 결함으로 첫 비행 시도에서 추락할 뻔, 유럽 군사 전문가들, 중국산 무기를 살 바에 장난감 비행기를 사고 말겠다고 주장, 처음 이 기사들을 봤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내용은 당연히 조작된 기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이건 말도 안 돼.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국가인데 다들 중국이 부러워서 기사를 조작한 게 분명해. 저는 이런 것이 진짜일 리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어요. 하지만 휴대폰 화면에는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수천 개, 수만 개씩 줄지어 나왔고 결국 저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 교수는 절망에 빠진 제 표정을 보고는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바로 중국 정부가 감추고 있던 진실이고 교수님 같은 중국의 지성인들이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지만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더군요. 또 한때 한국도 한국 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된 뒤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도 했어요. 당시 한국에는 집은커녕 오늘 하루 먹을 밥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했죠. 그런 환경에서도 한국인들은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불굴의 의지로 지금과 같은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과 달리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거짓된 가면을 쓴 채 자신들만이 최고라고 하니 발전이 없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타이르듯 이야기하더라고요. 젊어 보시는 분인 것 같은데 중국에서 교수까지 지내고 계시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성인이라면 자신의 눈을 중국 정부로 인해 가리지 마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화가 나는 마음이 크긴 했지만 한국 교수와 영상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해외 다른 국가들이 중국을 이렇게나 형편없이 생각하는지를 오늘에서야 전 처음 알게 되어서 진짜 이게 현실일까? 세계 최강이라던 우리 중국의 언론의 말들과 그 많은 지표들은 다 거짓이었던 걸까? 새내기 중국학 교수인 내가 이렇게 무지할 수 있었다는 것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은 일단락되어 정리되었고 한국인 교수도 그런 제 어깨를 툭툭 토닥이더니 강의장을 빠져나갔죠. 아무리 지금 했던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었다고 해도 중국은 경제면에서나 국토면에서나 모든 게 한국보다 위인 것은 사실이니까 괜찮다며 스스로를 달래며 잠시 멈췄던 강의를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강의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강의장을 나와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를 대며 한국을 급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했죠. 다시는. 2번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 다짐하고서 말이죠. 제가 강의를 진행하지 않고 자리를 나온 이유는 강의장에 다시 들어온 학생들의 수근거림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너희 그거 알고 있어? 글쎄 중국은 대학 교수들한테 보너스로 생선을 준다던데? 무슨 말이야? 보너스로 생선을 준다고? 그렇다고 하던데? 학교 호수에서 잡은 잉어 같은 걸 준다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지고 자존감이 떨어져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 중국의 북경대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대학 교수들에게 보너스를 줘야 할 때 돈이 아닌 호숫가에서 잡은 잉어를 기다란 나뭇가지에 매달아서 주거든요. 전 세계에 우리 중국이 G2에 해당하는 경제대국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든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사실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어린 학생들까지 모두 알고 있다는 생각에 뭘 할 수가 없었죠. 사실 한국에 가면 우리 위대한 중국에서 온 저를 깍듯이 모시고 대할 줄 알았는데 한국에 도착했던 공항에서부터 중국에 떠나기 전까지 괜히 한국인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망신만 당한 것 같아서 정말 창피했습니다.
중국에 돌아간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중국에서는 한국 교수와 함께 봤던 뉴스 같은 걸 다시 찾아볼 수는 없었죠. 인터넷 망 자체가 달라서 중국에게 불리한 뉴스들은 모두 차단되었으니까요. 하지만 VPN을 활용해 다른 회선으로 요즘 인터넷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엄청 반성하고 있어요. 실제로 해외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국은 중국이 어쩔 수 있는 국가가 아닐 정도로 번영해 있었고, 그때 강의 때 미국인 학생이 들고 왔었던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 영상을 찾아서 처음부터 보게 되었는데 진짜 바지에 오줌이라도 쌀 뻔했었어요. 로봇계를 시작으로 뒤이어 등장했던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는 정말 엄청났었죠. 중국 회선을 피해 실제 모습들을 보게 되기 시작하니까 제 생각도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중국이 정말 모든 걸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회의감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겁도 납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회선으로 진실을 보고 있다는 걸 공안들이 알게 되면 제 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후로는 보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 사연을 보내는 것이 아마 저의 마지막일 겁니다. 물론 다시 눈을 가린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마음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저는 제가 진실인 줄 알고 했던 말들이니 용서하시고 한국에서 미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 외국인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의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외국인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하는데요. 그 따뜻한 손길에 외국인 여성은 꼭 참아왔던 눈물을 쏟으며 펑펑 울고 맙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달리아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꽃이라는 뜻이지만 제 삶은 아름다운 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 삽니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 가게 되었고 그런 남편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살았던 필리핀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나라지만 여행객들이 보는 필리핀의 잘 다듬어진 모습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비가 줄줄 새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화장실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서 땅을 파 볼일을 보는 사람들도 많죠. 집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게요. 가난한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집조차 없어 나무 판자를 대충 기울여 그 아래에 들어가서 삽니다. 우기가 되어 비가 쏟아지면 그대로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집 같지도 않은 집이죠. 우기가 되면 저희 집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벽을 타고 물이 흘러 들어와서 가족들은 교대로 잠을 자며 물을 받은 양동이를 버리고 이불 주변으로 흘러 들어오는 빗물을 닦아내죠.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대단하고 부가 세습되며 가난은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부모를 보면서 자라 자신들의 환경을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데요. 가난이 몸서리치기 싫다며 어떻게든 벗어날 것이라 말하는 저를 보며 친구들은 제게 너무 유난이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어차피 노력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에 익숙해지면 될 일인데 그렇게까지 하냐면서요. 이게 필리핀 빈민가의 현실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니 변하는 게 없고 결국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게 되는 거죠. 제가 남들과 달랐던 이유는 저희가 처음부터 못 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니를 보며 배웠기 때문이었죠.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가 막내를 임신 중이었을 때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막내를 낳다가 상고로 돌아가셨습니다. 10살밖에 안 됐던 어머니는 졸지의 가장이 되어 3명의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구걸도 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찬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 냄새 맡는 귀신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과 관련된 일에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돈을 긁어 모으셨거든요. 어머니는 그렇게 번 돈을 동생들 뒷바라지에 다 쓰셨습니다. 덕분에 이모와 삼촌은 부유한 집의 자식들처럼 여유롭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해요. 두 분 다 좋은 대학까지 나왔고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과 결혼까지 했다고 하죠. 부모가 없어서 결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패물을 쏟아붓는 덕에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촌과 이모는 자신들을 키워준 저의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기는커녕 어떻게든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돈만 벌 줄 알았지 배운 건 없고 억세기만 했던 어머니는 이모와 삼촌의 계략에 넘어가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겨우 빈민가에서 탈출했는데 사람들은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 어머니를 보며 조롱했어요.
개처럼 벌고 궁색하게 모으더니 결국 이 꼴 났네. 꼴에 잘 살아보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인생 망쳤네 라는 말을 하면서요. 제 동생들은 어려서 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불행은 꼭 한 번에 몰려오는 법이죠. 굶고 있는 저희를 본 아버지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겠다며 멀리 일을 하러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길로 행방불명되었어요. 필리핀은 청부업자가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못합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면 그것만큼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실종되고 저희 가족의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안 나와서 양동이에 물을 퍼서 씻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귀해 그 적은 물로 세수와 양치, 목욕까지 해야 했어요. 가끔은 고여있던 물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서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당연히 깨끗이 씻길 리 없죠.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당연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옆집과 분리되는 벽이 없었어요. 당연히 사생활 같은 건 없었고 이웃의 코 고는 소리, 싸우는 소리 때문에 일상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밝게 자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었어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동생들은 달랐지만요. 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공부를 하고 싶었고 운 좋게 학교에 들어갔지만 냄새나고 더럽고 잘 먹지 못해 깡마른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어딜 가든 무시받고 괴롭힘 당하기 일쑤였죠. 더 슬펐던 것은 저를 보며 코를 막고 인상 찡그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살 때는 모두가 냄새가 나니 몰랐는데 학교에 와보니 여자아이들에게서는 향긋한 꽃냄새가 났고 땀을 뻘뻘 흘리는 남자아이들조차도 저보다 더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이런 저를 누가 환영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 어머니를 도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과 같이 돈을 버는 능력을 가졌다면 금방 살림살이가 좋아졌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동생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에 쓰러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간단한 일을 하는 것도 버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돈을 벌어도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깨끗한 물로 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딱 그 정도네요. 그렇게 성인이 되었고 도시로 나가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훨씬 셌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을 먹고 가게를 나갔던 여행객이 퇴근을 하는 제 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경계했습니다. 필리핀 여자를 가볍게 보고 접근하는 여행객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었죠. 여행하는 동안 애인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마치면 함께 데려가겠다고 말해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여행객들을 무척 경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 나타난 여행객은 제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핸드폰도 없다고 말하며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 여행객은 그 다음 날에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하룻밤 상대를 찾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예쁘거나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닌데 저에게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을 이유도 없었죠. 이게 며칠씩이나 반복되니 저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여행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파견 나온 직장인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기가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첫눈에 반했다면서 그냥 지나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말을 걸었다고 했죠. 솔직히 한국 남자는 모든 필리핀 여자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아시아 남자들을 통틀어서 가장 호감형으로 생겼고 키도 크고 무엇보다 잘 꾸미거든요. 깨끗한 건 당연하고요. 필리핀 남자들은 깡마르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또 굉장히 젠틀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는 저에게 무척 예의 바르게 굴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과 경계심이 여전했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쏠렸고 저는 6개월 동안 연애를 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연 결정적인 계기는 그 사람이 제가 허락할 때까지 제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요. 제가 이 부분을 경계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는 한국에 돌아가기 전날 저에게 한국으로 함께 가는 게 어떻겠냐 말했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는 게 걱정이라면 자신이 도와줄 테니 결혼하고 한국에서 같이 살자면서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를 받은 저는 시간을 달라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깊게 고심한 끝에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을 전부 지켰습니다. 결혼하기 전 제가 한국으로 가기 전에 어머니와 동생이 살 수 있는 안전한 집을 구해주었고 동생들의 학비도 대주었어요.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 때문에 한국으로 팔려간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평생 행복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 행복이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하셨습니다. 저에게 대놓고 왜 한국까지 시집을 와서 여러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해? 라고 말을 하거나 동남아 사람들은 게으르다는데 그게 사실이냐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했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어머니가 자신의 국제 결혼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어서 당황하신 것뿐이라며 어머니를 조금만 이해해 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이었다면 어머니가 이런 반응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어요. 어머니는 무척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하루는 어머님 댁에 가서 청소와 빨래, 밥을 했고 하루는 저희 집에서 청소를 하며 가사를 했습니다. 또 어딜 가신다고 하면 번개같이 달려가 동행해야 했어요. 이쯤 되니 제가 하녀로 취업을 한 건가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남편에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남편은 지금도 매달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고 우기를 기점으로 집을 보수하라며 집안 보수 비용까지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사람도 못 만나고 집에서 어머님이 시키는 일만 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엄청난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친정을 도와주는 남편에게 미안해서라도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벌어서 제 돈으로 도울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요. 이 고민을 주변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한국 시어머니들은 원래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걸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돈을 벌면서 아들 길을 죽일까봐 걱정한다는 것이었죠. 또 제가 돈을 벌어서 친정을 도와주면 남편에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목소리만 커질까봐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분명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필리핀에 있는 동생에게 급한 연락이 왔고 이날은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완전히 갈라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연락을 받고 충격에 기절할 뻔했어요. 어머니를 배신하고 사라진 이모와 삼촌이 집으로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괴롭혔다는 연락이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것은 모르고 집에 사정이 나아진 것만 알고 돈을 내놓으라 협박한 것이었죠. 동생들은 아직 어렸고 어머니는 이모, 삼촌을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려 그들의 행패를 보면서도 어떤 대처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남편이 필리핀에서 일하며 알게 된 현지인에게 도움을 구해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언제 또 그렇게 찾아와 행패를 부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이불에 고개를 묻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큰 목소리로 뭘 그런 거 가지고 울고 앉아있어 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별일 아닌 거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늘 애틋한 소중한 가족이고 가까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게 너무 괴롭다고 말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제 마음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그렇게 울 시간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이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지금 제가 뭘 할 수 있겠느냐며 또 한 번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을 나가시고 서러움에 북받쳐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고작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이 먼 한국 땅까지 시집을 왔나? 한국의 시어머니들은 원래 며느리를 하녀 취급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친정마저 버리라고 말하나? 저는 새벽까지 울다 까무룩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지도 않은 어스름한 새벽, 어머님이 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또 무슨 상처를 주시려 이러시나 생각하며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어머님이 대뜸 캐리어 하나를 주시며 짐을 챙기라고 하시더라고요. 필리핀에 갈 거라면서요. 저는 잠이 번뜩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뭘 그렇게 놀라냐며 꿈을 거릴 시간에 빨리 짐이나 싸라고 하셨어요. 거실에서 자던 남편도 깜짝 놀라 달려왔는데 어머님은 그런 남편에게 아들아 네가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니 나라도 다녀오겠다. 마누라 친정에 일이 생겼는데 일이 바쁘네 뭐네 하는 거 보니 속이 답답해서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정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으면서 지금은 누구보다 다급하게 움직이셨으니까요. 저는 친정에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둘 다 가지고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초토화가 되어 있었어요. 동생들은 난장판이 된 집 안에서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염치도 없는 이모와 삼촌을 생각하며 분노했는데 저보다 분노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면서 친정어머니에게 달려가 다치신 곳은 없는지 살폈고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패닉 상태에 빠진 저와 친정 가족들 대신 온 집안을 싹싹 청소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나서자 가족들부터 챙기라며 제 도움을 극구 거절하셨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다시 찾아올 것이라 경고했던 이모와 삼촌은 또다시 친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나가자 그들은 매우 반가운 기색을 표하더군요. 한국으로 돌아간 제 덕에 집이 살만해졌으니 저만 잘 구슬리면 뭐라도 뜯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모와 삼촌은 자기 자식들과 배우자를 데리고 찾아왔는데 다들 얼마나 배부르게 살았는지 살이 뒤룩뒤룩 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집을 뒤집어 놓았으니 어머니와 동생들의 혼이 나간 게 100번 이해됐습니다. 솔직히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만나자마자 욕을 퍼부어 주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주춤하는 게 느껴지자 이때다 싶어 달려들었습니다. 꼼짝없이 밀려 집 안으로 뒷걸음질을 치려던 그때 누군가가 저를 뒤로 낚아챘어요.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시고는 크게 소리를 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며 저를 몰아붙였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여전히 보호하며 내 며느리한테 신경 끄고 자기와 대화하라며 버럭버럭 화를 내셨죠. 당연히 그들은 시어머니의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면 항상 무섭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필리핀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사투리를 들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도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죠. 이모와 삼촌의 가족들은 입 한 번 제대로 떼보지 못한 채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저에게 한 소리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어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헛소리냐며 호통을 치시는 덕에 저와도 대화 한 번 못 해보고 말이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님은 새어나오는 눈물을 꾹 참으려고 하셨지만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그마저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저에게 이런 곳에서 살아왔던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환경을 설명하며 이 정도는 많이 나아진 거라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충격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멀리 시집간 딸 마음 불편할까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도와달란 연락 한 번 못했던 친정어머니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도 동생이 말하지 않았다면 평생 모를 게 아니었냐면서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필리핀에서 지내시면서 저희 가족에게 좀 더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치안 때문이었죠. 보는 사람들도 많고 경찰들도 오고 다니는 곳이었다 보니 훨씬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을 구하고 청소하고 짐을 옮기는 것도 전부 도와주셨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앉았다 일어나는 걸 힘들어 하시면서도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허리가 안 좋으신데도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 옮기셨습니다. 물론 말은 여전히 툴툴거리셨어요. 며느리 집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건 나밖에 없을 거라고 하거나 시어머니가 뭘 옮기고 있으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라고 잔소리도 하셨죠. 평소라면 이 말이 듣기 싫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듣기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왔고 저는 돌아온 지 3일째가 되던 날 필리핀에 있는 내내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을 시어머니에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어머님 덕분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러면 알면 잘하라던가 그걸 이제야 알았냐며 큰 목소리로 잔소리하시면서 혼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되려 제 손을 잡고 자기야말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시어머니도 필리핀에 있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시골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분이세요.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점점 억척스러워졌고 예쁜 말 한마디 못하고 애정 표현도 못하는 여자로 평생을 살게 되었죠. 며느리가 생겨서 기뻤지만 며느리로서 예쁨 받아본 적도 없고 애정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그 애정이 잘못 표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집에만 있게 한 것도 필리핀에서 고생만 했다고 하니 이젠 바깥일 그만하고 집에서 조금 쉬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님도 밖에서 평생을 일했던 분이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셨으니까요.
평생의 소원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이었다 보니 저도 그걸 원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었죠. 편하게 살기를 바라면서도 집안일을 시켰던 건 저에게 최대한 많은 걸 빠르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배울 사람도 없는 며느리였으니까요. 한국살이에 적응하고 나면 이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서둘렀던 건지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에 혹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조직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셨죠. 유방에 혹이 발견되기 전부터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느끼셨던 터라 자신에게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조했던 거라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상처 준 것을 정말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과거의 제 행동과 생각이 부끄러워졌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말투만 틱틱거렸을 뿐 행동은 조심스러우셨습니다. 맛있는 게 있다면 항상 절 데리고 가셨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꼭 사다 주셨죠. 옷도 사주고 머리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는 이런 시어머니를 보며 내가 불쌍해서 가난하게 살다와 꾸미지도 못하는 내가 쪽팔려서 챙겨주는 것일 거라고 오해했어요. 시어머니를 제 마음대로 오해하고 나쁘게 생각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고 또 죄송스러웠습니다. 평생 시어머니의 마음을 오해한 채 살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며 괴로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죄했어요. 그동안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날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앙금과 미움을 눈물과 함께 흘려보냈죠. 시어머니는 유방암 수술을 하고 현재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수술을 하시기 전까지도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뱃속에 아이도 갖게 되었죠. 필리핀 가족들도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받은 게 참 많은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항상 널 믿고 한국에 와준 아내가 의지할 곳은 너가 없다. 그러니 너가 잘해야 한다. 아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되고 달리아를 행복하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도 요양원에 찾아가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하라고 하시지만 평생을 살아도 갚지 못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아파 누워 계시면서도 항상 저를 보시면 밥부터 먹었는지 당신보다는 제 걱정을 먼저 해주십니다. 어머님이 부디 얼른 일어나셔서 전처럼 저에게 잔소리하시던 강한 모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보면서 저도 엄마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저희 여우튜브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달리아 씨의 시어머님께서 건강하게 다시 회복하시고 행복하게 아주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나레이션의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던 한국인 피를 가진 혼혈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이 일을 알고 난 뒤 자신의 딸이 다니던 학교에서 믿기 힘든 엄청난 일들을 해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딸에게 짐을 싸라며 재촉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먼 나라 벨기에에서 이 소동이 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 사는 로라 반데르베케라고 합니다. 제 가족은 조금 특이한데요. 제 아빠는 백인이고 엄마는 아시아계 여성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를 함께 물려받은 혼혈이라서 저희 세 식구는 모두 인종이 다르죠. 하지만 제 가족은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피부색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언제까지고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서 사랑받으면서 행복할 줄만 알았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제 인생은 한순간에 시궁창 속으로 처박혀버렸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제 가족은 원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변호사이신데 마침 새로 사무실을 차리실 때이기도 했고, 새로 이사한 동네가 학군도 더 좋아서 겸사겸사 하게 된 선택이었죠. 그때는 새 집, 새로운 동네, 새로운 출발이라는 설렘에 들뜨기만 했었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처음 등교하던 날, 그 싸늘한 분위기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왜인지 그 학교에는 유독 백인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은 마치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를 바라보듯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실제로 벨기에는 동양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존재합니다. 모든 동양인들을 중국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이로 인해 폭력이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죠. 특히 코로나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혼혈인인 저를 향해 시간이 갈수록 그 눈빛은 조롱과 멸시로 변해갔죠. 벨기에 학교는 수업 중에 같이 조를 이루어서 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은데 행여라도 저와 같은 조가 되기라도 하면 질색을 했고 심지어 저와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아서 저는 거의 늘 혼자 밥을 먹어야 했어요. 백인 친구들이 저를 따돌리는 이유는 그들과 다른 동양계 혼혈인이기 때문이었는데 저는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처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하는 고민을 수도 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피부색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엄마가 자신이 한국인 피를 물려준 탓이라며 자책하실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 저를 보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셨고 몇 번의 추궁 끝에 저는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셨고 잠시 후 저를 품에 끌어안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라는 말도 덧붙이셨죠. 저희 엄마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셨어요. 제가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자 엄마는 그냥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저와 함께 학교에 찾아가서 이 학교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학교를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 순간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고 그동안 저를 괴롭혀온 백인 친구들은 물론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까지 모두 학교에 불려와 모두 제게 사과를 해야 했죠. 우리 엄마는 무척이나 강했어요. 어디서도 주눅들지 않으셨고 학교를 뒤흔들었습니다. 물론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를 가장 심하게 괴롭힌 학생은 퇴학을 당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인종차별을 했다는 기록이 남게 되었죠. 이럴 수 있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이걸 해냈죠. 이 정도면 꽤나 통쾌하게 복수를 해준 것인데 왜인지 저는 쉽게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잘 오지 않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벨기에 친구들과는 다른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자꾸만 우울해지고 괜히 모든 게 다 원망스럽고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졌어요. 아무도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고 저는 점점 더 우울함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다 보니 성격도 소심해지고 악순환이 거듭되며 저는 예전에 명랑하고 긍정적이던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는 시리에 빠진 저에게 어떤 음악을 들어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그건 한국의 락 가수가 만든 노래였는데 그 안에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사가 담겨 있었죠. 그 노래는 꼭 저를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고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그 락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지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들려준 음악은 한국 락 가수인 윤도현의 흰 수염 고래였어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저를 보며 부모님은 뛰듯이 기뻐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두 분이 저 모르게 뭔가를 비밀리에 계획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이서 대화 중이시다가도 저만 가까이 오면 대화를 딱 멈추시는 게 굉장히 수상했죠. 그렇게 궁금증이 커져가던 어느 날 저는 부모님이 감춰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준비한 깜짝 선물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었답니다. 그동안 케이팝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건강해진 저를 보면서 부모님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느끼셨고 이번 기회에 가족끼리 엄마의 조국 그리고 그 피를 물려받은 저의 정체성도 배우고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자는 결심을 하신 것이었죠. 한국에 가서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경험하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고 한국의 좋은 기운도 듬뿍 받아오자. 그리고 다녀온 뒤에 다시 한번 엄마와 대화하자꾸나?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아마 제가 한국 여행 계획을 들으면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네, 솔직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따돌림을 당했던 아픈 기억을 많이 떨쳐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엄마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낯선 나라에 불과했으니까요. 혹시 한국도 인종차별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죠. 제가 한국 피를 가지긴 했어도 완벽한 한국인의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완벽한 유럽인 모습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냥 애매한 혼혈인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있었죠. 이 두근거림이 불안함인지 아니면 설렘과 기대감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제 옆에 앉은 부모님은 그런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는 괜찮다면서 웃어주셨는데 사실 저희 엄마는 한국에서 고아였다고 하셨어요. 아주 어릴 때 이곳 벨기에로 입양되어 한국에 연고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한국을 자신의 자랑스러운 조국이라며 늘 한국을 사랑하셨어요. 가족은 없지만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자신의 부모, 엄마와 아빠라며 늘 한국을 가슴에 품고 사셨죠. 저는 도착까지 남은 시간을 가늠해보고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케이팝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 음악처럼 엄마의 마음처럼 한국이란 나라가 내 마음에 들기를 바랬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제 기대만큼 훌륭한, 아니 기대보다 훨씬 좋은 한국을 만나게 되었죠. 우선 인천공항은 여태까지 제가 가본 공항 중에서 제일 고급스럽고 세련된 스타일을 갖고 있었어요. 스타일이라는 게 무조건 화려하고 제일 좋은 설비를 들여놨다고 해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인천공항은 심플하면서도 화려하고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분위기를 뿜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멋진 공항만큼이나 지나다니는 한국 사람들도 다들 외적으로 깔끔하고 잘 갖춰진 모습이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외적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면도 훌륭했답니다. 저희 가족이 캐리어를 찾으려던 때였어요. 엄마도 벨기에로 입양된 이후로 한 번도 한국을 가보지 않으셨어서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었죠. 캐리어를 찾을 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버벅거렸는데 한국인들은 누구 하나 저희를 짜증스러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한국인은 능숙한 영어로 말을 걸며 저희 가족이 쉽게 캐리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인들은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희 엄마가 어릴 적에 벨기에로 왔지만 틈틈이 집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셨기에 아주 어설프게나마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첫인상은 뒤로 하고 저희 가족은 호텔로 가기 위해 공항버스에 올라탔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달려가며 창밖으로 서서히 도시의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 음악을 들으며 뮤직비디오도 많이 봤는데 그 영상 속에 나온 풍경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꼭 내가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꿈을 꾸고 있는 기분 같기도 했죠. 아직 본격적인 여행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한국의 경치를 보는 것만으로 저는 힐링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어쩐지 한국에 단단히 홀려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다음날 아침 직접 부딪히며 보다 실감나게 한국을 겪기 시작하자 한국은 더 많은 매력을 보여주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여행하기에 정말 편리했습니다. 우선 대중교통 시스템이 혁명적으로 좋았는데 주요 거점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있는 것은 물론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가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스티커도 붙어 있어서 버스에 탑승할 때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사실 벨기에는 지역마다 버스 회사가 모두 달라서 지역을 옮길 때마다 티켓을 관리하는 것으로 구매해야 한국에서는 다이렉트로 가능한 환승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한 일인데 한국은 달랐죠. 게다가 대중교통 앱을 이용하면 다음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버스의 이동 경로와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어요. 벨기에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차가 없으면 생활하기가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갖춰져 있어서 차를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옆에 계시던 아빠가 한마디 던지더군요. 한국 사람들 진짜 부럽네. 벨기에 대중교통이 한국 정도만 되면 당장 차 팔고 대중교통 이용할 텐데,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는 아빠를 보며 엄마와 저는 웃음을 터뜨렸죠.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저희 가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명동의 K-팝 굿즈샵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해 있었는데 어떤 정류장에 백발의 노인분께서 버스에 탑승하자 한 젊은 사람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겠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일 텐데 그 젊은 사람은 노인분을 배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버스 기사 아저씨도 어쩐지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나이가 지긋한 승객분들이 버스에 타고 내릴 때는 행여라도 그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서 속도를 늦추고 충분히 오르고 내리실 때까지 버스 운행을 멈추면서 조심하는 것이 느껴졌죠. 벨기에는 타인에게 매너를 지킬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개인주의가 강해서 엄밀히 말해 남에 불과한 노인분들에게 한국과 같은 친절을 베풀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벨기에 사람들은 버스 안에서 처음 만난 노인분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 간단히 목례는 하되 굳이 내 자리를 양보해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노인분들을 존중하는 것 같아서 이들이 새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훌륭한 내면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사실 그 후로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닫이 문을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늘 뒷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죠. 이들에게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일이 전혀 귀찮지 않은 일인 것 같았어요. 또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하지 않고 혹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흡연을 하다가도 사람이 나타나면 곧바로 흡연을 멈추는 등 비흡연자를 많이 배려해 주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데에는 한국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한국에는 간식거리부터 생필품까지 안 파는 물건이 없는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벨기에에도 편의점이 있지만 벨기에는 보통 작은 도시마다 주유소와 세트로 커다란 편의점이 하나씩 있는 편이죠. 반면에 한국의 편의점은 정말 말 그대로 거리마다 하나씩 들어서 있었는데 이 편의점에서는 택배도 주말까지 운영하고 인쇄도 할 수 있었죠. 이렇게 각종 유용한 기능을 갖춘 곳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고 거기에 더해 편의점이 밤까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으니 사람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밤거리를 다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우수한 치안을 자랑하는 안전한 나라였고 그 덕에 저는 부모님과 함께 모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벨기에는 경찰의 공권력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대단히 높아요.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갱들도 활개를 치고 다니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닐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그에 반해 한국의 밤은 너무 평화로워서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또 다른 신세계를 맛보게 되었답니다. 저희 가족이 고른 메뉴는 삼겹살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이 삼겹살이더라고요.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돼지 고기구이 같은데 무슨 특별한 맛이 나길래 저렇게들 좋아하는 것인지 궁금했고 오늘 드디어 그 맛을 보게 된 것이죠. 삼겹살 3인분을 주문한 후 조금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사장님이 접시에 음식들을 담아서 잔뜩 깔아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는 깜짝 놀라서 혹시 주문이 잘못 들어갔나 하고 얼른 번역기를 켜서 우리는 이것들은 시키지 않았어요 하고 말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재미있다는 듯 웃으시더니 이건 기본 반찬이라며 괜찮다고 했죠.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많은 음식들이 전부 공짜라는 말에 기절할 정도로 놀라서 그게 정말이냐고 엄마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죠. 그때 그걸 지켜보시던 사장님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하시더군요. 능숙하게 영어를 하시면서 글쎄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가져다 먹으세요. 무한 리필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엄마도 무한 리필은 자신도 처음이라며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이어서 삼겹살이 나왔고 사장님은 낯선 외국인들인 저희를 위해서 직접 삼겹살을 구워주셨어요. 지글지글 침샘을 자극하는 소리와 함께 삼겹살이 익어가며 고소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내 노릇하게 삼겹살이 익었고 저는 드디어 삼겹살을 맛볼 수 있었죠. 한껏 기대하며 삼겹살은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그 특유의 풍미와 바삭함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삼겹살의 기름기를 쌈장이라는 매콤한 소스가 깔끔하게 잡아주며 완벽한 맛의 조화를 이루었고 이건 정말 아무리 먹어도 절대 질리지 않을 것 같았죠. 아빠와 엄마는 사장님의 추천을 받아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이셨는데 아빠는 소주를 한 모금 넘기는 순간 물개 박수를 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내뱉은 말에 엄마와 저는 배꼽이 빠져라 웃었어요. 와, 이거 뭐냐? 이거 완전 신세계인데? 여보, 난 그냥 한국에 살 테니까 당신은 로라와 함께 돌아가. 난 그냥 한국에 살래. 뭐 원래 장난기가 많으신 아빠였지만 한국에 와서 연신 한국이라는 도시와 사람들 그리고 먹거리까지 완벽하게 푹 빠지셔서는 한국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아빠가 더 난리였습니다. 엄마도 소주가 삼겹살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다며 저에게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이 조합으로 먹어봐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우선은 냉면과 삼겹살을 함께 먹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죠. 저는 냉면과 삼겹살을 같이 먹으면 맛있다는 것을 엄마 때문에 인터넷에서 보고 알았고 그대로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냉면의 시원함과 삼겹살의 짭조름함이 만나니 환상 그 자체더라고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저는 쉬지 않고 삼겹살을 먹었답니다. 상추에 싸서 먹어도 맛있고 소금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밥과 함께 먹어도 맛있었어요. 대체 왜 그렇게 한국 드라마에서 삼겹살이 많이 나왔던 것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완벽한 저녁 식사를 마치자 시간은 어느새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불현듯 저는 아직 한 군데 더 들를 곳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올리브영에서 제가 좋아하는 보이그룹이 광고하는 화장품을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영이 문 닫기 전에 재빨리 달려가기로 했죠. 그렇게 도착한 올리브영에는 제가 사려고 했던 화장품 외에도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었고 저는 황홀한 기분으로 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좋기로 유명하고 그게 다 한국 화장품 덕분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요즘 벨기에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한국 화장품은 미백과 주름에 좋기로 유명하다고 들었다며 신나서 여기저기 구경하셨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쇼핑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 양손에는 빵빵하게 차오른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아빠는 무겁지 않냐며 아빠가 들어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제가 들겠다고 했어요. 두 손은 무거울지 몰라도 마음은 풍족하고 발걸음은 더 없이 가벼웠거든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가는 길,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났던 탓일까요? 저는 그만 발을 삐끗하여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과 작은 미용용품들은 횡단보도 한복판으로 쏟아지고 말았고 저는 아픈 것도 있고 당황하기 시작했죠. 쇼핑백 2개에 가득 담겨있던 작고 둥근 화장품들이 차도를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었고 당장 언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자동차가 달려들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앞으로 고작 몇 초 뒤면 자동차들이 달려들 것이고 차도에 떨어진 제 화장품들은 자동차 바퀴에 다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절망하게 되었죠.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있던 한국인들이 몰려와서 저희 가족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화장품을 주워주는 게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인지 정장을 입고 있는 아저씨, 교복을 입은 여학생, 중년의 나이로 보이는 아주머니까지. 모두가 자기 일처럼 나서서 빠르게 저희 가족을 도와주었고 상황은 순식간에 수습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 있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고맙다는 인사나 보답을 바라고 저를 도와준 것도 아니었는지 저를 도와준 뒤 깔끔하게 다시 제 갈 길을 가더라고요. 그 모습은 마치 호의를 베푼 뒤 호련히 자취를 감추는 슈퍼히어로 배트맨 같이 보여서 굉장히 인상적이더군요. 호텔로 돌아오며 저는 부모님과 만약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벨기에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야기해보았어요. 아마 벨기에 사람들 중 30% 정도는 저희를 도와줄 것이고 또 30% 정도는 저희를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떨어뜨린 물건을 훔쳐갈 것 같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방금 있었던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은 것인지 새삼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로 가득한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나쁜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 믿음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이른 시간부터 관광을 하기 위해 호텔을 나섰어요. 한국에서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의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죠. 경복궁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 들었거든요. 잠시 후 경복궁에 도착해보니 과연 듣던 대로 경복궁은 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경복궁 입구에서 경복궁이 뿜어내는 위용에 잠시 넋을 빼고 있다가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근처에 있는 한복 대여점에 가서 한복을 빌려 입고 제대로 경복궁을 즐겨보기로 했어요. 한복은 하나같이 고운 색깔에 편안하면서도 우아하고 맵시 있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서 어떤 조합을 해도 다 특색 있게 예뻤어요.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살아서 요즘도 그렇게 패션 센스가 있는 거구나 싶었죠. 한복의 날렵한 버선코는 한옥의 기와와 그 생김새가 꼭 닮았고 한복 치마의 둥그런 모양은 담장 밑에 놓인 항아리와 닮았고
무엇보다 보고 있으면 눈이 편안한 조화로운 색감과 고상한 아름다움은 연못, 정원, 건축물이 한 폭의 그림처럼 공존하고 있는 경복궁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던 장소인 근정전 앞에 다다랐고 저희는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답니다. 저는 마침 지나가던 여성분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저희 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여성분은 약간 차가운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알겠다며 제 휴대폰을 받아가셨고 저는 혹시 바쁜 분을 붙잡고 괜한 부탁을 했나 싶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사진을 찍겠다며 자세를 잡으시더니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 가족 사진을 찍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만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여자분은 한 번만 다시 찍자며 계속해서 셔터를 누르셨죠. 결국 저희 가족은 여러 번 포즈를 바꿔가며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야 했고 촬영이 끝난 뒤 결과물을 확인했을 때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되었답니다. 카메라 안에 정말 너무 예쁜 저희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사진을 보며 저희 가족이 기뻐하자 그 여자분은 만족해 하시며 떠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지나던 한국인 여성분께 부탁한 건데 저희 가족은 무슨 사진 작가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사진을 그렇게 잘 찍는지 말이죠. 경복궁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 어제 먹었던 삼겹살의 감동을 아직 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시 한번 그 삼겹살집에 가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졌어요.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저희를 알아본 사장님은 친절하게 저희를 맞아주셨고 저희는 기분 좋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에 자리를 잡은 뒤 저희는 어제 먹었던 대로 삼겹살 3인분을 주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죠. 잠시 후 부모님은 음식이 나오기 전에 얼른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서 낄낄거리며 저를 비웃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상한 느낌의 옆을 바라보니 제 옆자리에 앉은 20대로 보이는 젊은 커플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커플의 테이블 위에 빈 술병이 가득한 것을 보니 그들은 이미 만취한 상태인 것 같았죠. 저는 취한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렸는데 다시 한번 옆자리에서 기분 나쁜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영어도 한국말도 아닌 이상한 말이었지만 충분히 저를 욕하고 있음이 느껴졌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타이완, 대만 등의 국가 단어들과 어감만으로도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여태까지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만 만났고 좋은 일들만 겪으면서 행복한 추억들을 쌓아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고 엄청난 수치심에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갑자기 사장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못된 커플들과 저 사이에 서시고는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옆자리에 있는 손님에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하고 그래요. 당장 이 가게에서 나가요. 술도 잔뜩 취해서는 정말. 이래서 중국인들은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말이었죠. 사실 저는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차이나라는 말은 알아들었기에 지금 사장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때 소란이 일어난 것을 안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 달려오셨고 사장님과 커플들을 떨어뜨려 놓으며 일단 소동은 진정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커플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저는 재빨리 부모님께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했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부모님은 대번에 도끼 눈을 뜨고 그 커플을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려던 그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가게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집 가게 안에 있는 한국인 손님들이 모두 일어나 그 중국인 커플을 밖으로 밀쳐냈고 그 중국인들의 행패로 바닥에 떨어진 수저와 깨진 그릇, 컵들을 모두 한마음으로 치워주기 시작했던 거였죠. 이 모습은 어제 제가 횡단보도에서 넘어지며 화장품을 도로에 쏟았을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장소를 불문하고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누구 하나 불평 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저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본인 가게에서 이런 불쾌한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며 사장님은 저에게 거듭 사과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사장님을 보며 아까는 통쾌함을, 이번에는 위로를 느꼈죠. 이 순간 너무 큰 감동에 저는 벨기에에서 겪었던 상처까지도 모두 다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선물 같은 이 순간을 위해 나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한국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손을 잡으며 땡큐 베리 마치 하고 인사를 드렸죠.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진심은 통한 것 같았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남은 일정 동안 한국에서 최선을 다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어요. 이곳에서 만든 추억으로 한국의 피를 가진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멋진 나라의 피를 가진 사람인지 느꼈고 벨기에에서도 더욱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언젠가 저에게 또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왜 나에게 한국행 여행을 제안하게 되었던 건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는 마지막 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엄마가 저에게 들려주었던 윤도현의 흰수염 고래를 다시 들으며 잠에 들었어요. 노래 가사에서처럼 언젠가 흰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이길, 이 가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벨기에에 돌아가서도 한국의 피를 가진 저였기에 한국인들처럼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한국인의 피를 가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혼혈이님이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 멋진 한국인인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두 눈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인종차별은 사회적인 문제 같아요. 특히나 이탈리아나 사연 속 벨기에와 같은 유럽 국가들에게서 아직도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빨리 이런 차별 문화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여하튼 엄마의 고향 한국에 와서 한국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벨기에로 돌아가셨다니까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는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멋진 삶 사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사연을 읽어드렸던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가 될래요.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